안녕하십니까. 자, 전기기사 2016년 3회 전력공학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21번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매회 관련한 공식이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송전거리, 전력, 손실률이 역률이 일정하다면 전선의 굵기는, 자, 손실률의 밑줄을 좀 치세요. 손실률. 전력 손실률이 안 주어진 경우가 있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주어지는 경우에는 좀 다른 공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해야 되고, 손실률이 주어졌다 그러면 손실률이 주어졌을 경우엔 반드시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손실률을 여기선 H라고 해놨나요? 뭐 K라고 해놨나 모르겠습니다만, 풀이가 없네요. 손실률을 H라고 해봅시다. 손실률 H는 삼상 전력을 100분율로 했을 때 손실이 얼마 생기냐? 삼상 전력 손실이 얼마큼 생기느냐의 비를 100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표기할 때 좀 백자가 보기 싫으니까 이걸 100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100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P유법이라고 합니다. P로다 나타내면 손실률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삼상전력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분의 3 손실 I자승 R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을 좀 더 보기 싫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II 하나씩 날아가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3IR이 남을 것이고요. 여기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이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I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전력 P가 되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3 PR이 분자에 남을 것이고, 분모는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이 되겠죠. 3 V 자승 V 두 개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되겠습니다. 3, 3을 지워줘 버리면 이때 전선의 굵기하고 전압의 관계를 물어봤나요? 전압의 관계를 물어봤네요. 전압의 관계를 물어봤으니 이걸 다시 좀 정리하죠. 여기가 단면적이라는 게 없으니까 단면적으로 바꿔버리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가 남아 있고, R이라는 놈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회로일 시간에 R은 로 전선의 고유저항 단면적 A분의 길이 L로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A하고 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물어본 거니까, 자, 단면적 A라는 놈은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는 것이죠. 반비례합니다. 또는 이 전체를 읽어라 그러면 A는 V자승분의 1에 비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 단면적은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는 관계. 단면적은 전압의 자승에 1분에 비례하는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4번에 전압의 제곱에 단면적은 반비례한다. 또는 다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면적이 전압의 자승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문제 22번 보시겠습니다. 22번. 자, 22번은 보호계정기의 보호방식 중 표시선 계정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표시선 계정 방식이 아닌 거, 표시선 계정 방식은, 표시선이 뭐냐면, 표시선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표시선은 이게 단거리 선로에, 단거리에 뭐 예를 들어서 A 변전소, B 변전소가 있다. 삼상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삼상 3선씩 송전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통신선을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통신선을 별도로 설치해서 이걸 우리가 고장에 대해서는 요 통신선끼리 서로 주고받고 상호 주고받으면서 네가 동작할 거니 내가 동작할 거니 이걸 결정해 주는 게 표시선입니다. 이 표시선을 깔아주는데 단거리에서만 깔지 표시선을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개 표시선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현재는 이걸 사용하지는 않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표시선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냐면, 우리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방향 비교 방식하고 전압 방향 방식, 순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게 어떤 거냐? 이상 비교 방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 비교 방식.
2번이 되겠고요. 문제 23번을 봅니다. 23번. 중성점 직접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틀린 것을 찾으시오.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 자, 직접 접지 방식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해설을 보니까. 자, 직접 접지는 뭐죠?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요 코일이 A 코일, B 코일, 뭐 C 코일이 있다면 변압기를 중성점을 전부 다 모아서 직접 대지에 접지한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지에 접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대지의 전위는 0V이기 때문에 변압기 중성점도 몇 볼트다? 0V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상으로 나가는 A상, B상, C상이라고 한다면 A상의 단자, 변압기 중성점하고 단자, 그러니까 변압기 코일이 있다면 시작점과 끝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끝점이라면 끝점에는 상전압이 걸려 있는 거죠. 각 쌍의 전압이 요거와 대지 사이에, 요거와 대지 사이에, 요거와 대지 사이에 무슨 전압이 걸려 있다? 상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한 상 거를 대지와 측정하고 있으니까 상전압이 될 겁니다. 상전압이 떠 있을 거고, B상도 마찬가지. B상 하나와 대지와의 전위의 차를 측정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상전압일 것이고, 그 다음에 C상도 마찬가지. 이것도 상전압이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그죠? 선과 대지와의 전압을 우리가 상전압 또는 대지전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떠 있을 거고, 여기에는 단자에는 어떤 고전압이 걸려 있겠지만 여기는 무슨 볼트? 0V다. 결국은 절연할 때 이렇게 절연할 수 있다는 얘기네. 절연을 이렇게 전압이 높은 점으로 갈수록 절연을 강화해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절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절연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균등하게 이렇게 절연하는 균등절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단절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Y결선에서 예를 들어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C상이 지락이 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C상이 지락이 되면 고장 전류가 이렇게 해서 대지를 타고 중성점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그 고장 전류가 얼마냐? 우리가 고장 전류가 3, 일선 지락 전류라고 하겠습니다. 일선 지락 전류가 3I0만큼 큰 전류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 대칭 좌표법에서 풀이를 해보면 I0라는 놈은 I0, 영상분 전류는 영상 임피던스 플러스 정상 임피던스 플러스 역상 임피던스 분의 3의 전압,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의 비가 전류니까 이렇게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요거의 합한 값이 뭐다? 일선 지락 전류고 걔가 3I0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값이 그럼 큰 거냐 작은 거냐? 전류값이 대단히 큰 전류입니다. 대단히 큰 전류가 흐른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선로의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예를 들어서 같다면 얘는 3Z 또한 정상분을 표기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니까 3분의 3의 2A가 되고 3 지워주면 얘가 Z 또한분의 2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얘들은 결국 무슨 전류냐? 얘가 3상 단락 전류와 같은 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 지락 전류는 직접 접지 방식에서 3상 단락 전류와 그 크기가 어떻다? 같다. 단락 전류는 당연히 지락 전류보단 큰데 그만큼 직접 접지에서는 3상 단락 전류만큼 커진다. 책의 문헌을 보고 찾아보고 유효접지 개통해서 다 찾아보면 얘가 지락 전류가 3상 단락 전류보다도 더 커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전류다. 이렇게 큰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위 상승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 있는데 전위 상승은 예를 들어서 C상이 이렇게 지락이 되면 지락된 상, 이게 C상인가요? C상이 지락되면 지락된 상의 전위는 몇 볼트가 될까요? 대지에 붙은 거니까 전압은 0V가 됩니다. 그죠? 지락된 점의 전압은 몇 볼트? 0V.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건전한 상은 전위가 상승이 됩니다. 어떤 접지 방식이든지 전위가 상승이 되는데 직접 접지 방식에서는 유효접지 개통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효한 접지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효한 접지 범위 내에 들어가 있으면 전위 상승이 80% 이하로 됩니다. 80% 이하. 그럼 결국 뭐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압이 100V 걸려 있었는데 오히려 한 상이 지락되면 건전한 상의 전압은 몇 볼트가 된다? 80V로 줄어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위가 상승되지 않습니다. 전위가 상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장점이 있다. 전위가 상승되면 절연이 파괴되고 뭐가 되겠어요? 전선의 절연이 다 파괴돼 버리니까 화재, 소손이 일어나겠죠. 그것들이 다 없어지더라. 직접 조절 방식에서.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시면 29번은 중성전 직접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개통의 안정도가 나쁘다. 예, 지락 전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전류값이 크니까 안정하지가 않습니다. 전선이 막 흔들리고 저쪽 변압기 쪽에서 이상한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 맞고요. 두 번째, 변압기에 단절연이 가능하다. 단절연 0V, 여기는 전압이 높이 걸려있다. 단절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은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일선지락 시 건전한 상, 멀쩡한 상, 고장나지 않은 상은 전위 상승이 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4번, 일선지락 전류가 적어가 아니라 일선지락 전류가 대단히 크다 그랬죠. 단락 전류만큼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 4번.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문제. 좀 오래 걸렸습니다. 문제 23번을 좀 보겠습니다. 좀 빨리 나갈게요. 문제 잠시만요. 문제 23번까지 푼 거죠? 네, 문제 2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 문제였네요. 이번 3회 문제가 수전단의 전력원 방정식이 PR 자승 플러스 QR 플러스 400의 자승은 얼마? 25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공식이 뭘까? PR의 자승 플러스 X 플러스 여기서 자승이 붙어야 되죠? QR 플러스 Y의 자승은 뭐다? 이게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야? 전력 원선도를 그립니다. 전력 원선도를 이렇게 송전단 측의 전력 원선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수전단 측의 전력 원선도를 그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송전단에서, 위에가 송전단입니다. 송전단에서 유효 전력을 PS를 예를 들어서 1000을 줬다. 1000메가와트를 줬는데, 수전단 PR 리시브 측에서는 900메가와트만 수전했다. 그러면 나머지 뭐가 되는 거야? 손실이 되는 거죠. 이런 손실의 크기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에 비례해서 얘는 유효 전력이니까 무효 전력의 크기는 요만큼이더라. 얘가 P 세로축이 가로축이 P라면 세로축은 무효 전력을 표시하는데, 무효 전력의 크기는 이만큼을 내주면 송전단에서는 1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송전해 줄 수 있고, 수전단에서는 PR을 900 받았으면 나머지는 뭐다? 요만큼이 이렇게 표시했나요? 요만큼이 무효 전력이 될 것이다. QR이 되고 요게 QS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떤 선을 그어보고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당연히 효율도 알 수 있는 거죠. 효율은 뭐예요? 입력분에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효율도 크기도 알아볼 수 있고, 여기서 역률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역률 같은 것들도 알아볼 수 있다. 왜? 역률이라는 것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잖아요. 그죠?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다.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해? 피상전력은 루트 P의 자승, PS의 자승 플러스 QS의 자승분의 PS로 나누면 역률이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역률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다. 역률의 크기도 알 수 있고, 효율도 알 수 있고, 손실도 알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려고 이런 전력원선도를 그렸는데, 전력원선도를 그렸습니다. 이 전력원선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공식이 나왔더라. 그러면 이 공식으로 표현되는 전력계통에서 가능한 최대 공급할 수 있는 부하전력의 밑줄을 좀 치시고요. PR. 이때 전압을 일정하게 하는데 필요한 무효 전력은 얼마가 되는지 각각 구하시오. PR과 뭘 구하라 그랬어요? QR을 구해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풀이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굵은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네. 풀이에 전력 공급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효 전력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얘가 0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무효 전력을 먼저 구해보면 무효 전력은 QR 플러스 400의 전체 자승이었는데 이거 뭐 자승 무시하시고 여기가 0이 돼야 된답니다. 이게 무효 전력의 합이지 않습니까? 무효 전력의 합이 0이 돼야 된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0이 되려면 얘 QR을 구하려면 이 QR은 400이 이쪽으로 넘어가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0이 될 거 아니에요.
0이다. 이거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40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400이 되는 거고요. PR을 볼까요? PR? PR은 그럼 얼마냐? 얘가 0이었으니까 얘가 0이었니? 얘가 400 아니에요. 그러면 25,000이 나오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될까? 얘가 500이 돼야 되겠지. 그죠? 500이 돼야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500의 자승은 25만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추정해서 그냥 구해버리시면 됩니다. PR은 500, QR은 마이너스 400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전력이라 했으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0이 돼야 되니까.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을 좀 보십니다. 25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로만 출제가 됐어요. 자, 25번은 삼상 3선식의 전선 소요량에 대한 삼상 4선식의 전선 소요량의 B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단, 배전거리, 배전전력, 손실 및 손실률은 같고 4선식의 중선선의 굵기는 외선의 굵기와 같으며 외선과 중선선 간의 전압은 3선식의 선간전압과 같다. 그랬는데요. 이론 설명을 해드릴 때 이런 문제를 아마도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제가 어떤 표를 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표를 외워야 되는데 표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문제 25번 같은 경우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단상 2선식이 주어졌을 때의 전력은 단상 3선식이 주어졌을 때의 전력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상 3선식의 전력은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의 전력은 삼상 4선식에서의 전력은 어떻게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 1인 거죠. 그때 단상 3선식에서의 전력은 우리 표에서도 주어져 있나요? 주어져 있지가 않네. 어찌됐든 이 전력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또 주어지냐면 여기에 전선 손실비 그 다음에 전력 손실비죠. 전력 손실비, 전선 소요량이 주어집니다. 이때도 기준은 누구냐? 기준은 단상 2선식이 기준이고요. 단상 3선식으로 배선을 하게 되면 단상 2선식에 비해서 전선 소요량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나요? 나타나 있지 않는데 8분의 3이 소요됩니다. 8분의 3이 소요되고요. 삼상 3선식에서는 4분의 3이 소요됩니다. 4분의 3이 소요되고 얘를 기준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삼상 4선식에서는 3분의 1이 소요됩니다. 4분의 1이 소요가 됩니다. 이 표를 좀 외워두시라 그랬었어요. 이 표를 좀 외우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우리 풀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표를 반드시 외우시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외워두신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보면 삼상 3선식의 전선 소요량에 대한 삼상 4선식의 전선 소요량의 B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삼상 4선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삼상 3선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얘가 얼마가 되느냐? 삼상 4선식은 전선 소요량이 얼마? 4분의 1이라 그랬고요. 삼상 3선식은 전선 소요량이 4분의 3이라고 했으니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모분자 이렇게 올리면 4분의 9. 좀 뭐가 이상하네요. 삼상 3선식이 삼상 4선식에 대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삼상 4선식에 대한 삼상 3선식의 비를 구해라. 좀 문제가 이상한데요. 삼상 4선식에 대한 삼상 4선식. 삼상 3선식을 기준으로 해야죠. 이거에 비라 그랬으니까 삼상 얘가 3선식 기준이 되죠. 삼상 3선에 대한 삼상 4선의 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시 바꾸겠습니다. 요거를 삼상 3선식인 경우에는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상 4선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4분의 표가
여기 표를 잘못 제가 설명을 드렸네. 이게 3분의 1 소요됩니다. 3분의 1. 3분의 1이 소요되니까 여기에 4분의 3이고, 얘가 4분의 3. 제가 기억이 좀, 그런데 이게 3분의 1이 소요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3상 3선식에 대한 요거에 비례를 했으니까 4분의 1이 들어가는 거네. 그죠? 3상 4선식이 3분의 1인가요? 3분의 1이 이렇게 소요되겠네. 그러면 요걸 번분수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3은 9분의 4가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누구냐? 3상 3선식에 대한 3상 4선식에 비례를 했으니까 이렇게 기준을 하시고 표를 좀 외워두셔야지만 된다. 자, 표를 딴 거하고 좀 잠시 헷갈렸습니다. 자, 문제 26번 볼게요. 조금 빨리 나갑니다. 문제 26번. 변압기의 결선 중에서 1차에 제3고조파가 있을 때 2차에 제3고조파 전압이 외부로 나타나는 결선법은 어떤 거냐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 변전소를 보시면 변전소 맨 첫 번째 변전소 우리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고 그 발전기를 접지를 해놨고요. 발전기로부터 나온 각 선의 전선을 전압을 승합해주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 발전기에서 최초에 만들어진 전압은 약 22kV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전압을 변압기에서 전압을 승합해 줍니다. 얼마를? 23kV를 얼마로 승합한다? 34만 5천 볼트 또는 765kV로 승합하려면 변압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변압기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전소 내에 또는 발전소 내에 뭘 사용하죠? 우리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압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권 변압기 3대를 가지고 상권선 변압기를 만든 델타 결선 변압기도 이렇게 하나를 더 넣어놓습니다. 델타 결선 변압기도 넣어놓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느냐? 1차 측도 Y고 2차 측도 Y죠? 이렇게 Y고 3차 측이 델타인 이런 변압기, 상권선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권선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상권선 변압기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중성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직접 접지를 해놨습니다. 얘 두 개는 직접 접지하고 얘는 비접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 변전소로 이렇게 송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다음 변전소에서도 1차는 Y결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중성점은 접지해놨고 2차도 당연히 Y결선하고 이렇게 송전을 해주고 직접 접지하고 여기도 변압기를 하나 별도로 둬서 델타 결선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전소가 YY 델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델타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델타 변압기가 있는 이유, 새로 둬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3고조파가 나옵니다. 3고조파가 나오는데 이 3고조파를 제거하려면 델타 결선 변압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상권선 변압기 중에서도 델타 결선 내에서 3고조파를 여기 순환하면서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델타 결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델타 결선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상설비가 필요하다. 조상설비가 뭐예요? 우리가 개통의 전압이 떨어지면 조상기, 콘덴서를 투입해서 개통의 전압을 올려줘야 되고 개통의 전압이 떨어지면 상승이 돼버리면 니액터를 투입해서 전압을 낮춰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조상설비가 필요하고요. 또 여기 델타 결선 가지고 군의 전원으로도 사용합니다. 저압 전원이 필요해야 되겠죠. 왜? 변전소나 발전소에 우리 등 달아야 되고 밥도 해 드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압 군의 전원으로도 사용하는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 델타 결선의 역할이 뭐냐? 제3고조파를 제거하는 주 역할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6번에서는 델타가 없으면 제3고조파가 넘어가는 게 어떤 거냐 그랬으니까 1번의 YY 결선 같은 경우는 제3고조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7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7번. 자, 문제 27번은 요 문제하고 제가 지금 27번하고 아까 20 몇 번이었죠? 5번하고 좀 헷갈렸는데 문제 27번도 외워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27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부하가 균일한 밀도로 도중에서 분기되어 선로 전류를 송전단에 이룰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할 경우 선로의 전압 강화는
이 송전단 전류와 같은 전류의 부하가 선로 말단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의 몇 배가 되겠는가? 전압강화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물어봤어요. 문제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단이 있어요. 전원단이 있는데 이 전원단에 부하를 이렇게 설치했답니다. 여기에 부하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게 하고 전원축으로 올수록 부하를 요만큼밖에 설치 안 했어. 갈수록 말단으로 갈수록 부하가 큰 거를 설치해놨습니다. 이런 부하를 기준으로 하겠다. 기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 강화는 1 생긴다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력 손실이 1이 생긴다고 하면 로스가 1이 생긴다고 하면 나머지 이런 부하가 있답니다. 지금 우리 그림처럼 부하가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이렇게. 부하 전류를 다 같이 소비하나 봐요. 각계. 결국 뭐밖에 없어? 가로등 부하겠죠. 가로등. 가로등 같은 것들은 거의 부하 전류가 동일하게 소비되겠죠. 이렇게 평형되어 있는 부하라면 얘에 비해서 전압 강화는 얼마로 떨어지고 전력 손실은 얼마로 떨어지겠느냐. 결국은 얘는 전압 강화도 크고 전력 손실도 큰데 부하를 이렇게 평준화시키면 전압 강화가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전압 강화가 작아지겠죠. 얼마로 작아지느냐. 얘에 비해서 2분의 1이 되더라. 전력 손실은 얘에 비해서 얼마가 되더라?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요 부하 말고 이런 부하가 또 있다고 보죠. 이런 부하. 이렇게 부하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송전단에 전원 측에 큰 부하를 달아주고 저 끝에 갈수록 부하를 조그만 거 달았습니다. 이렇게 다는 부하. 이때는 전압 강화가 얘보다도 더 떨어진답니다.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3분의 1이 떨어지고요. 전력 손실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분의 1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요 세 개는 반드시 좀 외워두셔야 된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문제는 27번 문제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얼마로 되는데 전압 강화는 얼마로 되고 2분의 1로 되고 전력 손실은 3분의 1로 되더라. 우리 전압 강화만 물어봤죠? 전압 강화가 2분의 1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답이 2번이 된 겁니다. 2번. 예. 자, 그 다음 28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컴퓨터에 의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지정값은 그랬어요. 문제 28번. 자, 이 슬랙 모선, 전력 조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를 나와도 이 과목을 배우질 않습니다. 어디 가서 배우냐면 우리 대학원 수업에서도 전력 개통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전력 개통공학에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슬랙 모선이 뭐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발전소가 있다고 보죠. 이렇게 발전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두 개만 있다고 볼게요. 두 개를 우리가 연계해서 병렬 운전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하고 변전소를 거쳐서 부하에 전력을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을 겁니다. 뭐 변전소, 이렇게 여기도 변전소가 있다고 할까요? 막바로 발전소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니까 변전소를 거쳐서 부하에 전원을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이 전선이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고 얘들도 뭐 이렇게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한 군데만 전원을 줄 수도 있지만 연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보시면 얘가 소비하는 유효전력도 있을 거고 얘가 소비하는 무효전력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얘도 소비하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있습니다. 또 이 전선이 전력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전선에서도 전력 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송전 전력하고 송전 무효전력이 있을 수 있고 얘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 전력 무효전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주어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기준해서 얘네들은 무슨 운전을 해야 된다 그랬죠? 발전기들은 동기운전을 해야 됩니다. 동기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동기운전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동기를 맞출 거냐,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발전기 용량이 내가 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라.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군대 가서 얘기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중심으로 뭐 헤쳐 모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준을 중심으로 헤쳐 모여. 나가 항상 전압이 됐든 전압 상차 각이 됐든 나를 일로 할 테니까 나한테 니들 손실이고 뭐를 전부 다 맞춰라. 그래서 내 모선, 내 발전기 모선을 내가 기준 모선으로 하겠다. 기준 모선에도 전부 다 병렬 운전 맞춰라. 이 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기준 모선 또는 얘를 슬랙 모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정해주는 값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발전기 모선, 변전소 모선, 부하 모선에서 맞춰줘야 되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 맞춰줘야 되는 팩터가 4개가 있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전압의 크기, 그 다음에 전압 상차각. 얘도 마찬가지겠죠? 전압의 크기, 전압 상차각. 얘도 마찬가지. 전압의 유효전력, 무효전력, 전압의 크기, 전압의 각, 전압의 상차각을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니들이 맞춰라 라는 게 기준 모선, 슬랙 모선입니다. 그럼 나는 그럼 기준을 뭐로 할 건데 나는 내가 정해놓은 내가 값은 나는 모선의 전압의 크기하고 전압 상차각을 내가 1.0으로 맞출게. 나머지는 니들이 나한테 맞춰라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슬랙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조류 계산을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건데 여기다 시험에 놨다는 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여튼 문제 28번에 보시면 문제 4번이 답 4번이 모선 전압의 크기하고 모선 전압의 이상 각을 맞추는 게 슬랙 모선이다. 우리 풀이에서 보시면 발전기 모선은 뭐를 기준으로 내가 딱 기준하고 잡고 있냐면 발전기 모선이다. 그러면 발전기 모선에는 유효전력의 크기하고 뭐를 맞춰놨어요? 모선 전압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놨고 1.0으로 맞췄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얘들을 추정해 가야 돼. 기준 모선에 대해서 얘가 추정해 가고 얘가 추정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기준 모선, 슬랙 모선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력계통공학에서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문제 29번을 보겠습니다. 동일 모선의 2개 이상의 급전선을 가진 비접지 배전 계통의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개정기능을 그랬는데 급전선이 뭐냐면 변전소로부터 간선을 인출하지 않은, 이걸 간선이라고 하고요. 간선을 이렇게 인출했지 않습니까? 간선을 이렇게도 뺐고 뭐 이렇게도 뺐는데 여기 간선을 인출하지 않고 간선에 이르는 전선, 전원으로부터 간선에 이르는 전선을 우리가 급전선이라고 합니다. 급전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R상, S상, T상, R상, S상, T상 이렇게 두 회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두 회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급전선을 가진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얘를 검출해내는 방법이 뭐냐? 얘가 R상, S상, T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R-, S-, T-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하나가 지락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요거 T-가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냥 운전을 계속 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T상이 고장 난 것을 제거해버리고 이 T상에다가 얘의 전류를 흘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흘려주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급전선에서 어떤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검출해내서 그 회선만 차단하는 방식이 뭐냐? 셀렉티브, 그라운드, 접지가 생겼을 때, 지락이 생겼을 때 개전하는 방식, 선택 지락 개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GR을 가지고 운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30번을 보시면 전력선에 영상전류가 흐를 때 30번, 문제 30번 영상전류가 흐를 때 밑줄을 치셔야 돼. 영상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영상분이 생겼다. 그러면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때 1선 지락전류라든가 2선이 지락됐을 때만 고려돼야 되는 것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고려되고요. 얘가 만약에 영상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영상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두 상이 단락된 선간단락일 때는 Z1과 Z2만 고려되고요. 3상 단락이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Z1만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3상 단락 전류가 생겼다. 우리 평형교장이라고 하는데 이 3상 단락 고장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Z분의 V루다 이렇게 고장 전류를 계산해냈던 이유는 얘가 정상분 임피던스에 대한 그 고장난 상에 전압을 넣어주면 뭘 구할 수 있다?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Z분의 V다. Z분의 2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결국 알아보니 정상분 임피던스였다.
이렇게 영상분이 생겼다. 영상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어떤 경우 영상분이 고려됐을 때만 생긴다. 이 영상분은 어떤 때만 고려된다고요?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때만 영상분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전력선에 영상전류가 흐를 때 밑줄을 치시라고 그랬죠. 통신선로에 발생하는 유도장애는 그랬는데 자 이렇게 Y결선을 해놓고 직접 접지를 해놨다고 칠까요? 이렇게 됐을 때 한 상이 지락됐어. 그 지락전류가 어디로? 지락전으로 타고 들어갈 겁니다. 그럼 옆에 통신선이 있다면 통신선에 암페어 로나사 법칙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데 이때 유도되는 전압을 우리가 전자유도 전압이라고 하고요. 제2의 오메가 ML에 이때 들어가는 것이 3I0라는 영상분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분 전류가 포함돼서 고장이 생겼을 때 그 고장 전류에 영향을 주는 게 무슨 유도냐? 얘는 전자유도 장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장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지직지직 하잖아요. 고장이 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얘는 뭐에 의해서 여기다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거냐? 얘는 정전장 C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된다 그랬잖아. 그 전류가 어디로? 중성선에 흐르는 거고 그 중성선에 흐른 전류가 계통에 이렇게 통신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평상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얘를 정전유도장애라고 합니다. 정전유도장애. 정전유도장애냐? C에 의해서 발생한 정전유도장애냐? I0인 영상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자유도장애냐? 결국 답은 전자유도장애가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죠. 깊이 이론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자유도장애 하면 고장났을 때 발생하는 유도장애, 정전유도장애 하면 평상시에 일어나는 유도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류는 어떨 때만 생기는 거라고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때. 문제 31번을 보겠습니다. 31번. 차단기의 차단 능력이 가장 가벼운 것은 그랬는데요. 이런 겁니다. 직접 접지를 해놨다. 저항 접지를 해놨다. 우리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델타 접지를 해놨다. 비접지를 해놨다. Y결선에 소리액터 접지를 했다. 이럴 때 전류 값이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한 상에 지락고장이 발생을 발생했을 때 가장 전류값이 적은 게 어떤 거냐? 얘가 가장 전류값이 적죠. 고장 전류값이. 가장 전류값이 큰 게 직접 접지 계통입니다. 자, 직접 접지 계통의 고장 전류가 가장 크면 얘가 당연히 지락됐을 때 중성선에 3I0라는 큰 전류가 들어갈 거고 통신선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통신선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줄 것인데 자, 어찌됐든 지락 전류가 가장 큰 게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본 거네요. 왜냐하면 차단기의 차단 전류를 차단하는 그 전류치가 가장 적은 게 직접 접지냐 소리액터 접지냐 그랬는데 얘가 가장 높다 그랬으니까 차단기도 가벼워지겠죠. 차단할 수 있는 차단 능력을 가볍게 해도 되겠죠. 가벼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락 전류가 가장 적은 것은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다. 그래서 이 접지 방식 네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전류 크기로 보면 직접 접지가 가장 크고 소리액터가 가장 적고 차단 능력도 가장 가벼울 거고 차단해야 되는 능력도 가장 커야 될 거고 차단기가 커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위 상승을 보면 전위 상승은 가장 전위 상승이 낮은 게 누구라고요?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은 얘가 가장 낮죠. 그러면서 가장 적고 전위 상승이 가장 큰 건 누구예요? 얘가 가장 크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중성점을 소리액터로 접지한 장거리 통전선로에 지락전류 차단할 때가 가장 차단기의 능력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32번을 보시겠습니다. 32번. 통신선과 평행인 주파수 60Hz의 3상 1회선 송전선이 있다. 일선 지락 때문에 영상전류가 100A가 흐른다.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 전압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도 보시면 30번하고 대등 소유한 문제입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다 이 말이죠. 32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접지를 해놓고 한 상에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지락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 그죠? 그게 3I0입니다. 그 전류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접지점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 3I0가 옆에 통신선이 있다면 통신선에 영향 줄 겁니다. 영향 주는데 그때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를 구해봐라. 그 전압의 크기가 얼마냐? 제2의 오메가 ML의 3I0다. 3I0만큼의 큰 전류가 흐른다. 만약에 고장이 안 생겼다. 그러면 이제 3I0가 어떻게 될까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상에 흐르는 이 전류가 들어올 텐데 얘가 평상시에는 어떻다? 0이다. 0.
그러니 전자유도를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자유도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일으킬 건데 고장이 발생했으니 3I0에 전류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EN을 구해봐라 이 말이죠. EN을 구하면 제2의 오메가는 얼마예요? 2파이 F죠? 2 곱하기 3.14 곱하기 60Hz라 그랬죠? 60Hz 곱하기 M이 얼마예요?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 주어졌냐?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가 0.06이 주어졌네요. 그죠? 0.06. 헨리로 바꿔요. 기본 단위로 바꿔줘야 하니까, 나머지 다 기본 단위니까 기본 단위로 바꿔주면 0.06에다가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지만 되겠죠. 곱하기 그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가 주어지면 길이도 곱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요게 단위가 뭐로 되어 있어요? 미리 헨리 파 킬로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1km당 몇 미리 헨리라는 거야? 0.06 미리 헨리라는 거잖아. 그죠? 그걸 헨리로 바꿔주려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했고 킬로미터당이라 했으니까 전체 길이에 대해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길이가 얼마? 40km 곱하기 3 곱하기 영상전류는 얼마 주어졌어요? 영상전류가 맨 첫째 두 번째 줄에 100A라고 주어졌네요. 그죠? 100A다. 이렇게 다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얘가 271.43V가 나옵니다. 271.43V.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렇게 구하셔라.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는 전자유도전압이다. 정전유도전압과는 틀리다. 정전유도전압이라는 얘기는 정전유도전압은 평상시에 걸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문제 33번을 보시죠. 33번은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은 그랬는데 우리 리액터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류 리액터는 뭐냐? 한류 리액터는 지금 문제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류 리액터는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용입니다. 단락전류 제한. 이건 좀 외우셔야 돼. 단락전류 제한. 그러면 직렬 콘덴서는 뭐냐? 직렬 콘덴서. 직렬 콘덴서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냐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직렬 콘덴서 설치해서 장거리 송전선로다 그러면 X값 또는 임피던스 값이 대단히 클 겁니다. 그죠? 이 임피던스 값이 큰 것을 얘가 뭐예요? 유도성 성분이죠. 유도성 성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 전류를 흘려주면 그 전류와 얘 임피던스가 상호 벡터적으로 합성돼서 어떻게 되는 거죠? 곱해져서 전압 강화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는 ZI라고 표기하잖아요. 전압 강화는 Z 곱하기 I다. 이 유도성 임피던스, 유도성 리액턴스를 저감액을 주려면 뭘 달아서 직렬 콘덴서를 달아서 얘들을 뭐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XC 용량성 콘덴서를 설치해주면 전압 강화가 보상된다. 그래서 직렬 콘덴서는 용도가 뭐예요? 전압 강화 보상. 전압 강화 보상이다.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렬 콘덴서가 있어요. 병렬 콘덴서는 어디와 병렬로 설치했다? 부하와 모다가 있으면 모다와 병렬로 콘덴서 설치해 주는 거 얘를 병렬 콘덴서라고 하는데 병렬 콘덴서의 목적은 뭐예요? 역률 개선이죠. 역률을 개선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불로 리액터가 있겠네. 불로 리액터. 병렬 리액터. 한류 리액터가 아닙니다. 병렬로 설치하는 불로 리액터. 불로 리액터는 페란티 현상이 있죠. 페란티 현상을 방지해 주는 것이다. 페란티 현상이 뭐야? 페란티 현상은 야간 경보가 되면 우리 다 불 끄고 그리고 다 퇴근해 버리잖아요. 그럼 소비 전력이 적어진단 말이야. 부하를 적게 쓰면 무부하 상태라고 하죠. 또는 경부하 상태가 되면 송전 측의 전압이 100V였는데 수전 측의 전압이 110V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 수전단의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페란티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액터를 설치해 준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조금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우리 33번은 한류 리액터가 되겠죠. 단락전류 제한하는 게 뭐냐? 한류 리액터. 단락전류 제한이 뭐냐? 한류 리액터.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문제 34번을 좀 볼까요? 34번. 자, 34번은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운전하던 중에 한 대가 고장났다. V결선할 수 있겠네. 그죠? V결선해서 사용할 경우 델타 결선의 출력에 대해서 출력비는 어떻게 되느냐? 출력비를 구하랍니다. 출력비. 자, 출력비는 원래 델타 결선하면 델타 결선에 대해서 V 결선의 출력비를 배분율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델타 결선할 땐 세대 가지고 단상변압기 세대 가지고 출력을 냈지만
V 결선이 되면 단상면압기 몇 대 가지고? 2대 가지고. 2대 가지고 운전하면 누수 3의 단상 용량이 나옵니다. 그죠? 곱하기 100%가 나온다. 이렇게 따지면 이게 57.7%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비는 57.7%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5번 볼까요? 문제 35번을 보시면, 자, 중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은 무슨 회로를 다루어지는가, 무슨 회로로 다루어지는가 그랬는데, 우리 선로를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단거리 송전선로가 있다. 그 다음에 중거리 송전선로가 있다.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선로로 구분을 합니다. 단거리 송전선로는 50km 이하를 단거리라고 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보통. 중거리 송전선로는 50에서 100km를 중거리 송전선로라고 하고요. 100km 이상이 되면 장거리 송전선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단거리에서는 선로에 임피던스만 있는 R과 플러스 J의 X니까 걔가 오메가 L 값이 되겠죠. R과 L만 존재하는 회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R과 L도 멀리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냥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집중정수회로 해석합니다. 집중정수회로 해석한다. 중거리 선로는 그래도 얘하고 대지하고 충전하고 있는 C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C까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R과 L과 C까지 고려하는데 얘들도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집중정수회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선로가 되면 R, L, C뿐만 아니라 우리 철탑을 통해서 이렇게 애자가 되어 있는데 애자가 설치되는데 애자 갖고 있는 저항의 역성분이 뭐죠? 콘덕턴스 G죠. 그 G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 G하고 C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어드미턴스 성분까지, 이미턴스 성분뿐만 아니라 어드미턴스 성분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RL, CG를 전부 다 고려한, 얘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분포 정수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거리 선로를 물어봤으니까 RLC가 집중되어 있는 집중 정수회로 해석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36번을 보시면 36번은 전력용 콘덴서의 사용 전압을 2배로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때 정전 용량을 변화시켜 동일 용량으로 유지하려면 승합 전에 정전 용량보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네요. 우리가 Q라는 게 충전 용량입니다. 이 충전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3 곱하기 한상의 전압, 상전압 곱하기 한상에 충전되는 충전 전류를 곱해주면 3상의 충전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단상 전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P는 그냥 이렇게 배우셨을 거야. EI로 배웠죠? 그죠? 이걸 삼상 전력으로 바꿔봐라 그러면 삼상 전력은 EI에다가 몇을 곱해서 3 곱하기 EI를 했죠?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똑같이 3상에 충전되는 3상 충전 용량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상 전압에다가 상전압에다가 거기에 충전되는 충전 전류에다가 곱하기, 뭐 이게 콘덴서니까 충전 전류 구해야 되겠죠? 일반 부하 전류가 아니라 충전 전류를 구해서 3을 곱하면 3상에 충전되는 충전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했잖아. 상전압은 루트 3분의 V,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것이고 여기 전류 I다. 이거 다시 루트 3 분모 분자에 곱하면 뭐가 돼요? 루트 3 VI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삼상 전력이. 그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삼상 충전 용량을 이렇게 구해봐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IC라는 놈의 값이 뭐냐? IC라는 놈은 선로에 충전되는 충전전류인데 얘는 뭐 때문에 충전되냐면 이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C가 대지와 이렇게 어떤 선을 연결해 놓은 건 아니지만 C가 충전되고 있습니다. 얘가 충전을 계속해서 시켜주면 여기에 충전 전류가 흘러. 그 전류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3의 2에다가 XC 용량성 리액턴스 분의 뭐예요? 1루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용량성 리액턴스가 얼마냐? 2루다. 상전압에 한 상에 충전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3의 2 곱하기 XC가 얼마냐? 오메가 C분의 1분의 2예요. 오메가 C분의 1분의 2입니다. 그러면 3의 2 곱하기 이거는 회로운 시간에 다 배우셨죠? 그러면 얘가 번분수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오메가 C2가 될 거고 이걸 다 했으면 3 오메가 C2 자승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충전 용량을 가지고 여기 C1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C1을 구해보면 얘를 C1이라고 할게요. 예, C1. C1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3 오메가 2 자승분의 제가 뭐가 되겠어요? Q의 1이라고 할게요. Q의 1. Q. QC3상에 충전되는 충전 용량을 Q1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충전되고 있던 것을 전압만 2배로 승합했답니다. 그죠? 전압만 2배로 승합했으면 여기서 C1은 전압의 자승에 뭐하고 있는 상태지? 반비례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C1이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한다. 이건 배웠어요. 그죠? 지금 방금 전에 2 자승분의 1이다. 근데 C2를 구하라는 거였나요? 정전 용량보다 어떻게 되는가? 정전 용량 C2를 구하라는 거네. C2를 구해보겠습니다. C2는 역시 이것도 1차 전압이었으니까 두 번째 전압을 승합해줬다. 이거의 자승분의 1이다. 이렇게 전압을 2배로 승합했을 겁니다. 이거에 어떻게 되는데 예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예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C2 구하라 그러면 C2는 요 놈은 이쪽으로 넘겨주면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 얘가 E1의 자승분의 1에다가 E2의 자승, 변환값의 자승분의 1에다가 C1 넘겨줬으니까 여기다 C1이 곱해지겠죠? 이 법무수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얘 법무수로 풀면 E2분의 E1의 자승 곱하기 C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나요? 2배로 승합된다 했으니까 2분의 1의 자승의 C1이 되는 건가? 그러면 요거 2의 자승 치면 4분의 1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C2 다시는 4분의 1이 된다.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4분의 1. 어렵네요. 그죠? 이게 4번이 답이 돼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자꾸 출제했는데 요번 시험은 너무 어렵게 나왔네요. 자, 어찌됐든 4분의 1이 된다. 저런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 찍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찍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7번을 좀 보도록 하죠. 문제 37번을 보겠습니다. 항상 비례식을 풀 때는 기준이 누구냐? 기준을 항상 아래다 두고 구해야 되는 값을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37번은 발전기의 단락비가 작은 경우에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단락비가 뭐냐면 우리 단락비라는 놈은 아마 기기 시간에 기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단락비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삼상 단락이 생겼을 때 전격 전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뭐예요? 계좌 전류. IF2-죠? 2-분의 무부하시 삼상 무부하시 전격 전압을 유기하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 IF1- 또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으면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IM분의 IS라고 표현하고요.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를 우리가 단락비라고 합니다. 그럼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는 우리가 %Z분의 100에 아마도 IN으로 배우셨을 거고 IN, IS로 날아가면 뭐만 남어? %Z분의 100이 남는 거죠. 보기가 싫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법을 PU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100으로 나누면 된다. 그럼 100, 100 날아가면 얘가 결국 뭐가 된다? Z PU분의 1이 됩니다. 딴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KS 단락비라는 놈은 임피던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단락비는 임피던스와 무슨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 그래서 고로 단락비가 크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단락비가 작으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면 한번 보기를 좀 볼까요? 발전기의 단락비가 작은 경우, 얘가 작은 경우랍니다. 현상으로 오른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 단락전류가 커진다. 단락비가 크면 단락전류가 커진다. 알 수가 없네. 우리 단락전류 계산할 때 이렇게 했는데요. %Z분의 100의 IN이다. 여기야 단락비가 작으면 임피던스가 커진다. 단락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단락전류는 작아지는 거죠. 틀렸네. 그죠? 1번은 답이 아니네요. 단락전류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안정도가 높아진다. 안정도가 높아진다. 안정도는 어떨 때 높아지는 거죠? 이 임피던스가 작을 때 안정도가 커지는 거죠. 우리 안정도 향상 대책에 그게 있었잖아. 안정도 향상 대책에 X값을 작게 할 것. X값이 작아져야 되는데 단락비가 작은 거는 임피던스가 크다며. X값이 크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안정도 향상이 안 되네요. 그래서 안정도가 낮아집니다. 답이 아니고요. 3번, 전압 변동률이 커진다. 전압 변동률이 커지나 한번 볼까요? 전압 변동률이 커진다. 임피던스가 크다.
우리 전압변동률 입실론이라는 놈은 V2n분의 V2제로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 한 적도 있지만 이런 공식도 썼었죠. 기기 시간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다. 얘가 전압 변동률이다. 얘가 커지는데 단락비가 작으면 임피던스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얘가 크고 얘가 크면 전압 변동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압 변동이 커진다. 얘만 맞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더럽게 어려운 문제죠?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어찌됐든 3회차에는 모든 문제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제 38번을 좀 보겠습니다. 38번. 송전선로의 일산지락 시에 건전상의 전압상승이 가장 작은 접지 방식은 건전상 전압상승이 가장 작은 게 뭐라 그랬죠? 직접 접지라 그랬죠. 직접 접지입니다. 전압상승이 가장 큰 거는 누구예요? 소리액터 접지 방식. 소리액터. 직접 접지 방식에서는 한 상이 고장이 났을 때 나머지 건전한 상, 이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은 얼마가 되고 0.75에서 0.8%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80%밖에 더 전위가 상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는 한 상의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나머지 건전한 상은 어떻게 된다? 얘가 지락되면 전위 상승이 루트 3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가장 크고요. 가장 적은 것은 직접 접지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9번을 보겠습니다. 39번. 자, 문제 39번은 배전선로 손실 경감하기 위한 대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전력 손실에서 3I 자승 R이죠? 3.5 빼더라도 그냥 우리가 단상이다 그러면 I 자승 R이다. 그러면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 자승의 R이다. 그랬을 때 다시 써보면 루트 3의 자승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루트 3이네요. 그죠? 단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걸 V라고 표시해야 되겠네.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R 자승의 R이다. 전류가. 그러면 전압의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 자승의 R이라는 놈은 노후 단면적 A분의 길이 L이다. 여기서 전력 손실을 경감하게 하려면, 얘를 작게 하려면 뭐를 키워주면 될까요? 이 반비례하는 것들 얘들을 키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고 역류를 개선하고 전압을 높여주면 전력 손실이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전 차단기하고는 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전 차단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니다. 자, 마지막 40번을 좀 보겠습니다. 40번.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댐은 말 그대로 이렇게 댐을 쌓아놓고 여기다 수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 수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터빈을 만들고 요게 발전기를 두고 여기에다가 물을 그냥 이렇게 쭉쭉 내려보내는 겁니다. 터빈을 돌리고 나면 물이 쭉 내려가서 이렇게 방수로도 나가버리는 건데 댐의 일부는 어떤 게 댐이냐면 얘가 댐이에요. 얘는 그럼 뭐냐? 여기에 4번에 나와 있는 흡출관은 뭐냐? 여기에 낙차를 좀 더 이용하고 싶어서 여기다 관을 묻어놓으면 걔가 흡출관이 되는데 그 흡출관이 댐의 일부냐? 댐의 일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16년 3회 2과목 전력공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